AI 인재 이게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조금 모호한 경계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인재는 AI 인재에 포함되는 것인지, 혹은 우리가 흔히 지금 말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AI 인재인 건지, 뭐 AI가 지금 이렇게 부상을 하게 된 배경은 딥러닝이라는 게 있는데, 딥러닝을 할 수 아는 사람들이 인공지능 인재인 건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한 경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이제 그 가닥을 좀 잡아보고자 해서 인공지능 인재 정의와 분류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좀 사전 연구를 좀 해봤고요. 그 결과를 일단 공개를 드리고,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일단 뭐 고정된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그간에 있었던 AI의 어떤 연구 흐름이나 트렌드 같은 것을 보고 제가 정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좀 고도화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제가 10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그 트렌드와 인재상을 먼저 보고 정의와 분류, 그 다음에 결론을 좀 맺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AI 슈퍼파워 체계는 이제 미중 간의 AI 기술 패권 경쟁이 있습니다. 이 두 국가의 어떤 뭐 AI에 대한 접근을 뭐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AI 기술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이제 AI 최고 기술 보유국이고요. 이에 반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 시점의 AI죠. 딥러닝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데이터에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중국이 막대한 데이터를 앞세워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두각을 일으키고 있고, 근데 그것이 이제 플랫폼화돼서 이제 각종 산업에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국가 간의 경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구석들이 많은데, 사실 작년 8월에 나온 AI 넥스트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달파에서 20억 달러 이상을 차세대 AI에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었고요. 이제 그 말은 이제 중국한테 리더십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인재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미국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재의 AI 기술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원천 기술 연구, 어떻게 하면은 더 사람 지능에 가까운 그러한 방법론들을 개발할지, 그렇게 차세대 AI R&D를 주도한다고 한다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용 쪽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춘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확보해서 어떤 식으로 AI를 활용할지, 그래서 AI 활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AI의 기본적인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접근으로 일단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머신러닝 플랫폼, 어쨌든 딥러닝이라는 것이 경험적인 결과에 의존을 하고 있고, 많이 돌려보고 많은 데이터를 쓰고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활용을 해서 최적의 모델을 이제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제 그에 힘입어서 이제 많은 머신러닝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고, 뭐 아마존 AWS를 써서 이제 트레이닝하고, 이제 막대한 GPU 컴퓨팅 파워를 써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구글 AutoML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만 있으면 어떻게든 해주겠다, 최적의 모델을 만들어주겠다. 요 안에는 이제 뉴럴 아키텍처 설치하는 그 방법론들이 녹아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그 구글이 그동안 냈던 논문들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런 뉴럴 아키텍처 서치라든지 혹은 그런 것들, TPU라든지 이제 그러면 전력이 절감이 되니까 많은 것들이 녹아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ML 스튜디오라는 것을 공개를 해서 사용자가 좀 더 쉽게 딥러닝을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뭐 구글 트랜스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정 문장을 이제 돈을 주고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API를.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된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어떤 플랫폼, 그런 기술들을 돈을 내고 이제 구독을 하는 형태로 이제 쓸 수 있게 되고요. 뭐 중국의 매급이의 이제 페이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안면식을 이제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일단 나눠봐서 이제 이런 서비스 플랫폼이 있고 머신러닝 플랫폼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것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진입장벽을 낮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AI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서 장벽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글로벌 IT 기업들이 나서서 플랫폼화를 시켜서 AI에 대한 뭐 깊은 지식이 없어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AI에서 이제 AI 기술의 비중입니다. 이 슬라이드 사실 우리 김준기 CTO님께서 좀 더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조그만 곳이 이제 AI에 해당하는 머신러닝 코드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 밖에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접근해서 뭐 데이터를 컬렉션 하든지 뭐 서비스를 하든지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모니터링, 뭐 UI, UX 등등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AI 기술도 중요한데 이것이 산업적인 가치가 있으려면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더 보면요. 지금 언어 모델이나 기계 번역, 뭐 시계열 데이터 관련한 AI 기술들이 기본적으로는 뭐 순환신경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단기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그니티브적인 그런 인지적인 그런 기능을 좀 넣어서 구현한 거고요. 2013년에는 이제 게이티드 리컨트롤 유닛이라는 이제 그 신경망 기반의 어떤 그 방법론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기계 번역은 뭐 아시다시피 그 뭐 영어 문장이랑 한국 문장을 그냥 대응시켜 가지고 학습하는 이제 그런 방법론을 말하고요. 여기서 이제 뭐 바로 넘어가진 않겠지만 여기서 전환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은 이제 사람이 어떤 인지를 하는 이제 그러한 메커니즘을 그 인지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어떤 하나의 가설이고요. 이 가설을 이제 컴퓨터 과학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이제 딥마인드가 그 디퍼런셔블 뉴럴 컴퓨터라고 하는 미분 가능한 신경 컴퓨터를 네이처지에 발간을 했고, 17년에는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그 시계열 데이터의 어떤 혁신과 같은 이제 그런 논문이 발간이 됩니다. 예, 뭐 셀프 어텐션이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이제 진화를 했고요. 작년에 구글은 버트라고 하는 이 바이디렉셔널 인코더 리프레젠테이션스 from 트랜스포머라는 그 논문을 발간을 했는데 이게 지금 1,500회 정도 인용이 됐습니다. 2019년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RNN을 맨 처음에 배우는데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버트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이제 걸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오픈 소스화 되어 있고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트렌드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거는 20년 가까이 있었는데 지금 3년 만에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쫓아가기도 힘들고 이러한 것들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일단은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돼 있어서 이제 소스 코드로 구현이 가능한데 그 소스 코드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도 사실 장벽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비단 이거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 쪽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뭐 강화학습 쪽에서는 A3C나 혹은 뭐 그 표현학습 쪽에서는 그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라고 하는 변분 오토인코더 등의 기술들이 많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술들의 부상의 어떤 그 핵심은 뭐냐면은 구글 같은 이제 글로벌 IT 기업이나 굉장히 그 잘 나가는 AI 쪽 석학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그 증명을 받고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것의 어떤 배경 자체가 이론적인 연구부터 출발하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들을 보면은 사실 이쪽 논문들은 어떻게든 이해가 가능했다고 하면은 이쪽 논문들은 뭐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같은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그쪽을 따로 공부해야지 그나마 이게 인사이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서 이제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벽조차도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코드로 일단 또 다 구현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알고리즘들이 개념적으로 어떻게 된다고만 알고 있으면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버려서 이러한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그 원천 기술의 힘이 녹아 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인재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크게 두 가지 인재,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대비를 해서 기술 자체를 향상시키는 인재가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 두 가지로 일단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에 대한 진입 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AI로 이제 산업적인 활용을 한다, 돈을 벌고 싶다,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오히려 소프트웨어 기술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등하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AI 기술로만 뭔가 산업적 가치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기술의 혁신이 AI 알고리즘, 즉 원천 기술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분류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I로 모든 것을 묶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협의의 AI 인재와 광의의 AI 인재 두 가지로 일단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협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인재고요. 광의의 인재는 AI에서 조금 벗어났지만 관련이 있는 그런 인재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I 전문 인재는 이제 거의 이제 새로운 AI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는 인재로 보고, 융합 인재는 이제 활용 쪽에 조금 초점을 맞췄습니다. 광의의 인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시대가 이제 딥러닝이기 때문에 데이터 인재에 대한 필요성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스템 하나의 어떤 서비스로 되기 위해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인재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광의의 AI 인재로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의 인재를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켰는데요. 이제 AI 전문 인재 그리고 AI 융합 인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요 등급은 사실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나눈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최고급 인재란 AI 관련 최상위 학회나 논문, 그러니까 저널 학술지에 이제 논문을 발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사급 이상이고요. 이제 아니면 박사 과정인데 이제 이러한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보유한 인재.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학위를 받고 사회에 나갔을 때 AI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급 인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신 AI 알고리즘, 그러니까 논문들을 좀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고 그걸 소스 코드로 구현할 수 있으면서 이제 주어진 문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최신 논문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석사급 이상이고, 그다음에 아니면 동등한 경력을 갖는 개발자 정도가 고급 인재에 속하겠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융합 인재 같은 경우에 중급 인재는 논문은 다 이해는 못해도 적어도 소스 코드가 이제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구현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중급 인재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한 석사 학위 소지자나 아니면은 비학위 과정들을 좀 수료한 그런 인재들이 여기에 중급 인재에 속할 것 같고, 초급 인재는 좀 한번 해본 수준, 데이터와 문제가 주어지면은 AI 공개 소프트웨어 텐서플로우나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쪽은 좀 더 구체화가 필요하긴 한데 크게 데이터 인재와 소프트웨어 인재로 나눴습니다. 데이터에 관련된 이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 수집이라든지 수집된 데이터의 전처리, 대규모 데이터의 저장 및 관리라든지 데이터 보안,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좀 인문사회과학적인 건데, 이제 사실 데이터 수집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법 체계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사람이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집어넣었고요. 소프트웨어 인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결국에는 전체 시스템을 어떻게 좀 설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인재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를 소모를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나 서버 관리자가 필요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서비스로 나간다고 하면 UI, UX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타 솔루션 배포든지 이제 그런 인재들이 소프트웨어 인재라고 봤습니다. 예, 일단 좀 빠르게 진행하는데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경험적으로 느꼈을 때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재 수요가
아까 정의에 있어서 AI 전문 인재 중 고급, 그러니까 디렉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수준과 그다음에 이제 소스 코드 뭐 GitHub에 올라가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 공개된 그 소스 코드를 보고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인재에 좀 치중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 자체는. 네. 최고급 인재는 사실 학교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산업계의 수요랑은 조금 멀다고 보고, 초급 인재는 트레이닝을 시키면 중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걸로 좀 봐서 여기가 제일 그 요구가 많지 않나라는 일단은 추정을 해봤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요 부분이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플랫폼으로 다 대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미래 기술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요 두 가지가 어쨌든 아무리 이렇게 지금 공개된 알고리즘을 어쨌든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차별점은 사실 데이터에서 나오거든요. 알고리즘은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성능의 차이는 뭐 거기서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뭐 최고급 인재가 만들어낸 어떤 좀 새로운 알고리즘을 쓰면은 나아질 개선이 있지만 이 두 분야에서는 두 부분에서는 그 데이터의 힘에서 좀 밀릴 수가 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에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한 인재들이 공급이 일단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좀 봤을 때는 일단 최고급 인재 양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대학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뭐 규모가 확대가 되든 지원이 확대가 되든 장기적으로 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AI를 활용한 어떤 산업의 육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좀 빠뜨리고 있는 게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이 아닌가. 소프트웨어 인재가 중요하다는 말을 어떤 식으로 보자면은 대학에서 뭐 대학 정원을 늘린다거나 이제 그러한 논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의 정원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의견들을 좀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라고 이제 추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비어 있으니 이 부분을 이제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장기적인 육성 정책은 AI 전문 인재와 소프트웨어 인재는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그 방향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